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1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19년의 문제, 심리상담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리치료, 심리상담에 해당되는 파트를 맡았고, 그리고 조은문 교수님은 심리 검사 파트의 내용을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심리검사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심리검사의 문제가 쉽게 나오냐 어렵게 나오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많이 높고 낮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고, 제가 맡은 심리치료 심리상담 파트 영역은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또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교재는 2019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1급 실기 기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시험 문제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회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1회 시험에 해당되는 문제부터 2019년의 문제까지 있는데, 역순으로 2019년부터 2018, 17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록에 보면 1급 실기 예상 문제 모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록 1까지만 강의가 이루어지고, 부록 2에 있는 로샤 검사 구조적 요약표는 여러분들이 그냥 숙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의 1급 실기 기출 문제에서 1번 문제부터 보니까 7번 문제까지가 바로 심리치료, 심리상담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1강에서는, 제가 강의하는 1강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례 개념화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사례 개념화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는데, 만약에 이게 좀 길다 싶으면 제가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1강에 올라갈 수도 있고 2강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 가족 치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왔어요. 가족 상담, 가족 치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가족 치료자들이 가족의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치료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가족의 기능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좀 얻으셔야 되는데, 가족의 기능적 구조를 보았던 학자가 있죠. 가족의 기능적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던 학자는 바로 미누친입니다. 기능적 구조의 여러 부분이 있죠. 경계, 하위체계, 권력, 역할,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기능적 구조의 변화, 즉 리스트럭처라고 하는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바로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입니다.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가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계선을 설정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기능적 구조 중에 하나죠.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있는데 3가지 정도만 제가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경계선 설정하기는 경계 만들기라고도 합니다. 경계 만들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 무너뜨리기가 있습니다. 균형 무너뜨리기. 이 균형 무너뜨리기는 균형 깨뜨리기라고도 합니다. 균형 깨뜨리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신념에 도전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 재현하기와 그 다음에 합류하기가 있습니다. 이 재현하기는 별표 쳐놓으시고요. 실현이라고도 합니다. 자, 실현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enactment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nactment,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류하기, joining이라고 하죠. 합류하기도 체킹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3가지를 체킹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계선 설정하기, 경계 만들기와 4번째 재현하기, 실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합류하기, 조이닝 3가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경계선 설정하기는 미누치는 그랬죠. 가족의 경계가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명확한 경계다. 그리고 기능적이지 못한 역기능적 가족에서는 밀착된 경계라든지 분리된 경계가 있다.
그러면 밀착된 경계 같은 경우는 너무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분리된 경계는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약간의 친밀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계선 설정하기, 경계 만들기의 기법입니다. 경계선이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경직이 바로 분리라고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좀 더 쉽게 하면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지나치게 모호하다. 모호의 할 말은 밀착이거든요. 만약에 밀착되어 있다면 명료하게 경계선을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조금 어느 정도는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원 간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을 조금 더 독립될 수 있도록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율성을 부여하면 바로 명확한 경계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그림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명확한 경계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명확한 경계고, 여기가 만약에 밀착이라면 여기가 바로 분리가 되겠죠. 자, 이 경계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착된 경계는 어떻게 한다? 좀 자율성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분리된 경계는 어떻게 한다? 좀 더 친밀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명확한 경계를 가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균형 깨뜨리기입니다. 가족의 고착된 관계 구조가 있어요. 고착된 관계 구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착돼 있기 때문에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 고착된 관계 구조가 이제까지 쭉 고착되어 왔으니까 균형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걸 일종의 가족의 항상성이라 하잖아요.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균형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구조가 생성되도록 노력한다라고 했어요. 대개 이 균형 깨뜨리기는 권력적인 측면, 가족의 기능적 구조에 권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착된 관계로 왔었다. 이러한 고착된 관계 구조가 바로 가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약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구성원들에게 이 치료자가 편을 들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편을 들어줘서 의도적으로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서 새로운 구조가 생성될 수 있도록, 권력의 한마디로 적응적 균형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균형 무너뜨리기, 균형 깨뜨리기가 됩니다. 자, 가족 신념에 도전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족의 신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념을 다른 말로 뭐 인지적인 부분, 생각적인, 사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역기능적인 가족의 신념이 있다. 이걸 포착해서 도전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새로운 관점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의 신념도 어찌 보면은 가족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이 역기능적인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가족의 신념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가족의 신념을, 역기능적인 신념을 포착을 해서 거기에 도전하도록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가족원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기능적 신념 도전하기, 가족 신념에 도전하기는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현하기입니다. 이넥트먼트는 실제 역기능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실제로 가족치료 세팅에서 해보는 거예요. 치료 시간 중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역기능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실제로 재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재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넥트먼트, 실현, 재현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족 구성원들에게 역기능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뭐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밀착된 부분, 막 간섭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관심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재현하는 겁니다. 자, 합리화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적인 관여를 하는 건데요. 치료자가 인간적인 관여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여, 인발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상호작용을 촉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치료자가 가족에 이제 관여를 할 때
관여를 할 때, 아, 저도 가정이 있고 저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자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가족에 합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촉발시키고요. 가족의 구조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겁니다. 가족의 구조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을 앞에서 제가 리스트럭처, 재구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이런 재구조화는 바로 합류하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 모범담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체킹해 드린 것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계선 설정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한 경계가 기능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밀착된 가족과 분리된 가족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재현하기는 가족 치료 세팅 시간에, 가족 치료 시간에 가족이 가정에서 보이는 역기능적인 행동들이 있을 것이고 반응이 있을 것인데 그걸 실제 가족 치료 시간에 해보는 것입니다. 자, 합류하기는 가족의 치료자가 인간적인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여를 해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촉발시키고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가족을 재구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 내용 보겠습니다. 실력 따지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1급에 나왔던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넣어드려서 선별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아시죠?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라고도 하죠. 경험적 가족치료, 의사소통 가족치료, 경험적 치료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유형이 5가지가 있잖아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의사소통 유형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신, 그 다음에 타인, 그 다음에 상황, 이 3가지의 변인으로 5가지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마. 회유형이라고 하죠. 회유형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난형이라고 하죠. 비난형. 그 다음에 비인간적이다. 자신과 타인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인 상황만 고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이성형, 계산형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모두 다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산만형, 혼란형이라고 하죠. 산만형, 혼란형. 그 다음에 모두 다 고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일치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이거는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만 자신의 가치나 진정한 감정은 무시한다. 자신을 무시하네요. 회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무시를 해요. 타인을 무시한다 이 말이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비난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비인간적인 객관성, 비인간적이란 말, 객관성이란 말, 논리성이란 말. 자, 자신과 다른 사람, 타인을 과소평가한다. 초이성형, 계산형이다. 초이성형, 계산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상황과 관계없는 소란스럽고 버릇없는 행동을 많이 하며 혼란스럽답니다. 혼란형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산만형으로 많이 하죠. 산만형. 마지막 자신 타인 상황 모두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면 일치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정리됐습니다. 2번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게슈탈트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게슈탈트 상담 또는 게슈탈트 치료라고도 하죠. 자, 목표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게슈탈트는 형태주의 상담이라고 하죠. 형태주의 상담이라고 하고요. 프리츠 펄스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자, 우리가 게슈탈트 상담, 형태주의 상담 하면은 키워드가 있죠. awareness, 각성, 자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키워드가 됩니다. 게슈탈트는 바로 전체라는 단어예요. 전체라는 독일어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전체적인 부분의 통합,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키워드를 뽑아드린 이유는 이 목표를 쓸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게슈탈트 상담은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리고 여기, 그리고 어떤 경험, 체험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다 드렸는데요. 이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그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을 각성을 하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인격적인 통합과 그 다음에 성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게슈탈트 치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인격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게슈탈트 상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는 내담자의 체험, 경험을 확장한다라고 했어요. 내담자의 체험과 경험 이런 것들은 동의어니까 그것을 확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인격을 뭐한다? 통합한다라고 했어요. 인격 통합. 세 번째 자립 능력인데 이 자립 능력 3번과 4번을 조금 연결해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있잖아요. 이것을 자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항상 1인칭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신체적인 자각, 욕구 자각, 환경 자각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언어 자각이란 것도 있어요. 나는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항상 1인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게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언어 자각 등을 통해서 이게 기법이거든요. 언어 자각 등을 통해서 어웨어니스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립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을 돕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존적인 삶을 촉진하는 거다.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실존적인 삶을 촉진한다. 실존적인 삶이란 것은 매사 순간순간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매사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존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더해서 하나로 하셔도 됩니다. 내담자가 항상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경험, 체험이 있잖아요. 그걸 자각하고 우리가 정경과 배경 이런 거 아시죠? 정경으로 떠올려서 배경으로 물러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내담자 자신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담자의 인격, 퍼스널리티,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담자의 인격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 바로 게슈탈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로서의 인격을 바로 통합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또 두 번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를 합쳐서 말한다면 내담자가 언어 자각 등을 통해서 어떤 삶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하고 자립 능력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담자의 성장을 돕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실존적인 삶, 매사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원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게슈탈트 상담의 바로 목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초반부지만 물론 이제 실기형의 문제를 풀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2급을 자격을 따셨다면 충분히 2급에서도 실기 필답형이 나오기 때문에 해보셨을 건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문장으로 엮어내는 연습 그렇게 해서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부단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9문제 정도에서 7, 8문제 정도가 심리치료, 심리상담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심리 검사 파트의 문제예요. 또는 뭐 심리 통계적인 부분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심리상담에 해당되는 문제는 거의 다 맞추셔야 된다. 한두 가지를 놓치더라도 거의 다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심리상담, 심리치료 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치료기법에 실력 따지기를 좀 넣어드렸거든요. 되게 2급 시험에서 이게 좀 잘 나와서 게슈탈트 치료기법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면시키기, 역할 연기하기, 비느자 기법, 꿈 작업하기, 실험하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자각 기법들. 자, 자각 기법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쓰셔도 됩니다. 자각 기법은 언어 자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신체 자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환경 자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욕구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자각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각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쓰셔도 돼요. 여기는 지금 자각기법이 없지만, 자, 우리가 이제 1번에 직면시키기가 있습니다. 뭐 직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내담자의 부적절한 행동, 내담자가 언행의 불일치라든지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을 하는 것이 바로 직면이다. 컨프렌테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진정한 동기를 직면시켜 줌으로써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해결되지 못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게슈탈트 치료에 보면 미해결 과제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미해결 과제, 우리가 앞에서 뭐 전경으로 떠올라서 배경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미해결 과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미해결 과제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직면기법을 써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담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진정한 동기, 이러한 진정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면을 통해서 바로 미해결 과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 직면시키기, 직면하기. 그 다음에 역할 연기. 역할 연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 역할이나 행동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역할 연기다. 입장을 바꿔서 하는 것도 역할 연기, 역할극이라 하지만 어떠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을 가정해서 그 역할이나 행동을 실제로 해보는 것도 역할 연기라고 말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비느자 기법이 있습니다. 비느자 기법 많이 아시죠? 내담자에게 중요한 타자가 있습니다. 그 타자가 앞에 비느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앉아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자, 앉아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 사람과 하고 싶은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빈의자 기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내담자에게 중요한 사람이 빈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빈의자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꿈 작업하기가 있습니다. 꿈 작업하기. 우리가 이제 꿈 작업하기는 꿈을 해석하기보다는 꿈을 해석했던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예요. 정신분석 치료. 내담자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꿈에서 본 것을 마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연기해 보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슈탈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히어앤 나우라고 하는 지금력이다. 그래서 꿈에서 나타난 것들, 꿈에서 봤던 것을 지금 여기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실험하기가 있는데 실험하기는 내담자의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이란 것은 자기 자각이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걸 돕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사용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실험하기입니다. 실험하기는 참고해도 돼요.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자각기법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각기법을 한두 가지 쓰시고 만약 이게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역할 연기라든지 비느자 기법이라든지 꿈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면 돼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투사놀이라는 게 있어요. 투사놀이가 뭐냐면 투사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으로 돌렸을 때 그 사람과의 역할극, 투사놀이잖아요. 그러면 역할놀이거든요. 그래서 투사하고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투사놀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투사놀이 기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상담 목표 설정 시 위상 5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상담 목표 설정은 이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지침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필기에서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5가지는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된다.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여야 된다.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적합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담자와 담당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목표 설정의 어떤 지침들을 이야기할 때 이건이라고도 하고요. 애간이라고도 하는데 스마트 원칙이 있어요. SMART 스마트 원칙이 있는데요.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간이 제시한 스마트 원칙에 스페시픽이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페시픽이고요.
measurable입니다. measurable은 측정 가능인데 지금 여기에 없는 것도 있죠. 당연히 5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5가지가 들어있는 건데, 자, 6번째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측정 가능해야 된다. 자, 이 측정 가능이 measurable, 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tainable, 실현 가능, 달성 가능이 바로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realistic, realistic은 현실적이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timely, T는 timely예요. 시의 적절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현 가능한 목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그 다음에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 상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상담자의 기술, 상담자의 지식에 상응한 것이어야 된다. 상응하는 목표, 상담자의 지식과 기술에 상응하는 목표여야 한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담자, 내담자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7번째, 목표를 기술할 때는요. 목표를 기술할 때는 긍정형으로 기술한다. 긍정형의 기술이 필요하다. 자, 긍정형의 기술은 무엇 하기 이렇게 기술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내담자의 성장을 강조하니까 내담자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 하기라고 하는 긍정형의 소술, 긍정형의 기술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담 목표 설정 유의사항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5가지 써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6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3번째 문제까지 했는데요. 3번째 문제 목표 설정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4번째는 단기 상담에 해당되는 겁니다. 4번째는 단기 상담에 해당되는 건데 해보겠습니다. 자, 단기 상담 반대는 장기적인 상담이 되겠는데요. 자, 장기적인 상담은 대개 만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심각한 정신병리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장기 상담이 적합하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단기 상담이 적합한 내담자의 특징이라고 그랬으니까 무려 6가지나 쓰라고 돼 있어요. 자, 좀 더 쉽게 접근을 할게요. 첫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경미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달상의 문제가 있어요. 발달 과정상의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요인물의 상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적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성의 반대는 뭐예요? 급성이죠. 그래서 급성적 상황.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으로 소속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직업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직업인이다. 직업인 같은 경우는 장기 상담을 할 수가 없죠. 직업인 같은 경우는 단기 상담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급성적인 측면의 문제나 에서 말씀드렸던 중요인물이 상실돼서 좀 이렇게 생활하는 데 적응이 좀 쉽지 않다. 직장생활 하는데도 이럴 때는 이제 단기 상담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가지인데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이건 없잖아요. 심각성은 없고 정신병리적인 측면은 없고요. 만성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쓰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6가지를 하더라도. 자, 앞에 다 내담자가 이렇게 빠졌어요. 될 수 있으면 앞에를 좀 차분하게 통일시켜서 쓰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채점 매는 사람들도 좀 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 되니까요. 자, 첫 번째는 내담자가 비교적 건강해요. 자, 그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건 단기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가 경미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원해요.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싶어요. 그러면 단기 상담으로 충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이게 이제 아시잖아요.
발달 과정상의 문제예요. 발달 과정상의. 그래서 우리가 인생 주기적인 측면에서 뭐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발달 과정상의 문제가 경험된다면 이거는 이 시점이 지나면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달 과정상의 문제라면 이것은 단기 상담을 해서 빨리 도와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 인물이 상실됐다. 사망이죠, 사망. 돌아가신 거예요. 중요 인물의 상실로 인해서 생활상의 적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단기 상담을 통해서 이런 상실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을 잘 치유해 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급성적인 문제다. 우리가 이제 급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단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발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급성적 상황이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단기 상담에 필요한 부분이다. 또 아시죠? 위기 상담이라고 하는 거. 위기 상담도 마찬가지 장기적으로 가진 않잖아요. 위기 상담도 알다시피 급성적으로 오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럴 때는 단기 상담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가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돼 있다, 직업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장기 상담보다는 단기 상담을 많이 추천하고 해드리죠. 이상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인 상담은 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4번째 문제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잘 나올 수 있겠죠? 단기 상담이 적합한 내담자의 특징 6가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충 자료는 2담 5번, 6번 문제 보면 사례 개념화가 나오거든요. 6번 문제 사례 개념화는 보충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출력해 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